시작은 청바지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된 건데요. 내가 입는 청바지는 괜찮나? 라는 생각으로 더 찾아봤고 발암 물질이 나오는 제품이 또 있나 싶어서 더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방향제부터 쿠션, 세제, 발암 물질 제품 기사가 최근까지도 계속 나왔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가 문제지? 구미 불산 누출 사고랑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로 우리 사회가 화학물질 관리 논의가 활발해졌고 늦었지만 2015년도에 화학물질 관리법이랑 화학물질 평가법이 제정이 돼서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가 된 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한참 불거졌을 때 기업 지원 대책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중에 신규 화학물질 159종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도 끼어 있더라고요. 유해성 시험 자료나 용도 자료를 생략해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해성 시험 자료를 면제해주는 게 맞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기업 지원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159종이 338종으로 더 확대가 됐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비공개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생활 제품도 아니고 화학물질인데 국민의 안전에 정말 직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가습기 살균제라는 재난을 겪은 나라의 정부 부처가 이런 명분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비공개한다?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이 안전한 게 맞나? 저도 잘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취재를 해야겠다. 저는 안성우라고 합니다. 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이자 가족인 아버지고요. 저희 집사람과 그때 뱃속에 있던 태아가 사망을 했고 현재는 저와 이제 저희 아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서 폐섬유화를 앓고 있습니다. 저는 가습기 살균제 그 사망자 남편인 김태종입니다. 우리 박영숙 씨는 2007년 10월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가지고 사용해가지고 2020년 8월 10일 날 이대목동병 중환자실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그 천연 성분인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고 덴마크에서 인증한 제품이라고까지 그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쓴 거는 많이 써봤자 3개월 정도 사용했습니다. 2008년 그 봄서부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잠을 자면서도 그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잠을 자곤 하는 것을 내가 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사람이 임신 8개월 상태였고 이제 몸무게도 많이 증가를 했어요. 걷는 걸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체중도 늘어나고 이제 임신 상태라서 그런 줄 알았죠. 주말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숨을 못 쉬고 이제 얼굴이 퍼렇게 질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응급실로 갔죠. 집사람이 8월 10일 사망할 때까지 21차례 입원을 하고 중환자실만 15번을 나왔다. 이번에 16번째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못 나오고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뱃속에 있던 태아도 강제 출산시켰는데 이제 저희 집 사람은 강제 출산 이후에 이제 에코모 삽입을 했죠. 그렇게 이제 에코모로 버티다가 며칠 안 됐어요. 이틀인가. 예.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하고 4일, 일주일도 안 됐을 거야. 예.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저희 뱃속에 애기하고. 2020년 말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을 받은 사람은 4,100여 명. 이 가운데 사망자만 1,000명 가까이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공식적인 숫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100만 개나 팔렸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추산한 피해자는 67만 명. 특조위는 사망자 수를 14,000명으로 추산합니다. 저희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그 사회적 참사로 규정합니다. 도대체 원인이 뭐고, 왜 구하지 못했고, 또 재발 방지는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그 내용을 그 특별법에 담아서 이제 저희가 출범을 했고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차례 검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옥시 등 일부 회사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SK케미컬과 애경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더디지만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진 적이 없습니다. 특조위 목적 중 하나는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정부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 이런 제품을 일부러 만들었겠습니까? 일부러 만든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억울한 아무 죄 없는 그런 소비자들이 죽고 다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꼼꼼히 따져보니까 이 제품이 생산되는 그런 과정인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화학물질 관리가 엉망으로 된 거예요.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주요 화학물질은 CMIT와 MIT, PHMG, PGH입니다. CMIT와 MIT는 SK케미컬과 애경 제품에 사용됐고 PHMG와 PGH는 옥시 제품 등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화학물질의 유통을 막을 기회는 3번 있었습니다. 먼저 1994년 SK케미컬 당시 유공은 CMIT와 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합니다. 이렇게 붓기만 하면 이미 1991년에 제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있었지만 CMIT와 MIT는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1991년 이전부터 사용되던 기존 화학물질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CMIT, MIT는 안전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기득권을 인정해서 유해성 심사를 면제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기존 화학물질이라고 해도 새로운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새로운 독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안전성 시험을 책임 있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1996년 PHMG. 유공은 신규 화학물질이었던 PHMG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합니다. 이번엔 심사는 있었지만 독성 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통과합니다. 분자량이 큰 물질, 고분자 물질은 자료를 안 내도 된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PHMG는 고분자 물질입니다. 고분자 물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 시험 자료 대신에 고분자 특성 자료를 제출받으면 유해성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PHMG가 일반 고분자 물질이 아닌 양이온성 고분자 물질이란 점입니다. 양이온성 고분자 물질은 물에 녹으면 독성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등에서는 양이온성 고분자 물질에 대해서 독성 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했습니다. 1992년 화학물질 심사단 회의 자료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의 양이온성 고분자 물질에 대한 심사 규정이나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충분히 해외 양이온성 고분자 물질에 대한 심사 제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대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PHMG가 심사를 통과한 다음 해인 1997년. 뒤늦게 양이온성 고분자 물질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의무 조항이 아닌 요청할 수 있다는 선택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역시 양이온성 고분자 물질인 PGH가 유해성 심사를 받습니다. PGH는 선택 조항이란 이유로 흡입 독성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해당 제품은 아무런 제재 없이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PGH 심사 당시에는 흡입 독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의무 조항이 아니라 선택 조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일부 독성 시험 자료 제출만 받은 것이죠. 참사를 막을 3번의 기회. 하지만 3번 다 지나쳤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그 정부 기관들이 10개가 넘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 그리고 제품 안전, 그리고 공산품 이런 거를 총괄하는 그런 산업부나 기술표준원, 그런 기관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이거 제품 괜찮나?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의문을 품었다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 동안 판매되는 기간 동안에 중간에 한 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을까. 코로나 시대, 살균 소독제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을 출입할 때마다 살균 소독제가 온몸에 뿌려집니다. KBS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조금 눈, 코, 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걱정은 안 드세요? 뭐 소독약이니까 뭐 큰 걱정은 없겠죠? 방금 이 살균 소독 게이트 통과하실 때 좀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효과가 사실은 이렇게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살균 소독제는 정말 안전한 성분일까? 저 살균 소독제는 저 뭐 어떤 제품인가요? 차염소산. 그 제품 이름은 뭐예요? 제품은 저희가 그 제조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네. 그 기계를 구매를 해서 그걸로 차염소산은 염소계 소독제로 피부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흡입 독성이 있다고 방역 당국이 경고한 물질입니다. 방역 당국은 반드시 닦는 방식으로 소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신 소독기의 안전과 효과에 대해선 구청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뭐 코로나 때 뭐 엄청 급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생각해서 이제 설치를 한 건데 그거 좀 감안해서 좀 써주시면. 공기 중 분무 소독을 하는 또 다른 구청에 가봤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물질이 흡입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닦는 방식으로 방역을 하는 건 어렵나요? 보험적으로 진짜 제대로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사람이 일을 닦는 게 한계가 있어요. 현재 환경부가 승인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74개. 크게 차염소산 등 염소계와 에탄올 등 알코올 계열 물질, 그리고 벤잘코늄 염화물 등 사가아모늄 계열 물질로 구분됩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사가아모늄 계열 물질. 74개 가운데 61개가 바로 사가아모늄 계열입니다. 특히 BKC와 BTC라고 불리는 물질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서울구청 25곳을 조사해보니 BKC와 BTC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구청이 15곳이나 됐습니다. 다른 사가아모늄 계열 물질을 사용하는 곳은 한 곳이었습니다. 25곳 가운데 16곳이 BKC와 BTC 제품 등 사가아모늄 계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두 분무 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성학을 연구하는 박은자입니다. 저는 지금 살균 소독제가 호흡기를 통해 노출됐을 때 어떤 건강 영향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가 제일 먼저 연구한 건 사가아모늄 계열 물질 DDAC였습니다. 기관지 상피세포에 처음에 노출을 했을 때 이상하게 그 세포 안에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게 라멜라 구조라는 것이었어요. 정상적인 기관지 세포와 라멜라 구조가 생긴 세포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상피세포주 자체에서는 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없는 아이거든요. 폐가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표면 장력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라멜라 구조가 계속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그 항상성이 깨짐으로 인해서 이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네, 딸꾹딸꾹 하잖아요. 실험용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관지를 통해 DDAC 500마이크로그램을 한 차례 투여한 쥐는 정상적으로 생존했지만 두 차례 투여한 쥐에서는 만성 섬유성 폐질환이 관찰됐고 결국 죽었습니다. 에어로졸이 호흡기를 통해 노출이 되면서 이 노출되는 농도와 그다음에 지속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분무 소독도 같은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 호흡기를 통해 노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보니까 안전한 농도에 대한 검증된 데이터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 교수는 최근 BKC와 BTC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세포에서 안전한 농도는 어디 있는지를 먼저 지금 찾기 위해서 희석 배수를 달리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BKC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 설명서대로 200배 희석한 뒤 사람의 기관지 상피세포에 투여해봤습니다. 상피세포가 1시간도 안 돼서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한눈에 봐도 정상적인 세포 구조와 차이가 납니다. 한 시간도 안 됐죠, 아직. 안에 핵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리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한 30분 정도 된 시간 안에 지금 세포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거는 예, 그 정상적인 셀데스라고 표현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 상피세포 이번엔 BKC와 BTC 물질만 따로 추출해서 희석 배수를 높여봤습니다. 500배까지 희석해 실험해봤는데 여기서도 독성이 확인됩니다.
동동 뜬 애들은 이게 그냥 동그랗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떠서 둥둥 뜬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죽었다는 거죠. 죽은 세포들은 이렇게 죽어서 뜨거든요. 이렇게. 아까보다 그 동동 뜬 것이 훨씬 적잖아요. 희석 배수를 더 높여봤습니다. BTC를 2,000배 희석했는데도 30분 만에 죽은 세포가 발견됩니다. BKC와 BTC의 흡입 독성에 대한 최종 결론은 올 상반기에 나올 전망입니다. 이 결과만 보고 봤을 때 이게 인체에 해롭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뭐 얘기할 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표현을 해요. 일단은 전체 데이터를 다 나올 때까지는 사전 예방주의 원칙이라고 해서 주의를 시키는 걸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독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로선 분무 소독을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공기 중에 뿌리지 말고 닦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도 흡입 독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분무된 소독제를 사람들이 흡입했을 때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살균 소독제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 국민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마음이 이렇게 진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뭉개진다랄까요? 어떻게 답답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일단은 분무 소독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 식계론의 약품으로 수전병 지역에 철저한 소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름철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1950, 60년대 전국에 뿌려졌던 DDT. 머릿일을 잡겠다며 사람 몸에 직접 뿌렸고 모기와 파리를 박멸한다며 동네 곳곳에 살포했습니다. 무서운 내염을 전염케 하는 모기와 파리는 이 DDT의 세례로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며 화급한 국민의 보건 대책을 위해서 한국의 맹렬한 방역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전병 지역에 철저한 소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험성이 알려진 이후 70년대부터 사용이 금지됐지만 DDT는 아직도 생태계와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검출됩니다. 한번 노출되면 체내 지방에 쌓여서 오랫동안 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DDT를 비롯해 다이옥신 등 체내에 축적되는 물질을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팝스라고 부릅니다. 유엔이 규정한 팝스는 유기염속의 농약 물질과 전자제품 난연제 물질 등 크게 29가지 그룹이고 개별적으론 2,000여 개가 넘습니다. 이 팝스에 등재되는 물질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덕희입니다.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즉 팝스의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어떤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중에서는 일단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잘 배출이 안 되는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화학물질은 일단 들어오면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팝스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몸에 축적된 팝스는 대사계와 면역계, 신경계, 호르몬계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엔 특히 치매와의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비만인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A그룹은 엄격한 식단 관리와 운동 습관을 유지했고 B그룹은 일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10년 뒤 예상대로 A그룹은 살이 빠졌습니다.
혈당과 혈압 수치도 B그룹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치매 발병 비율은 A그룹이 높았습니다.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이런 그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그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체내 지방 속에 쌓여있던 팝스를 지목했습니다. 살을 빼는 과정에서 혈중으로 흘러나온 팝스가 뇌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 교수의 논문은 SCI급 글로벌 치매 학술지에 실리면서 치매 연구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체중을 빼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신경 독성 물질들이 혈중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놈들이 혈중으로 나오면은 그들은 굉장히 쉽게 뇌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더 심각한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어 살을 빼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살을 빼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식이섬유 위주의 식단으로 관리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젊으신 분들 중에서 뚱뚱하신 분들은 하여튼 살을 빼는 것이 장점이 훨씬 많고요. 그런데 그 장점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집니다. 세포 수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기에 교정하는 능력이 다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팝스는 우리 몸에 얼마나 축적돼 있을까? 취재진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팝스 검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 유럽 13개 나라 환경부 장관들을 상대로 한 팝스 검출 시험을 참고했습니다. 당시 장관들 몸에서는 평균 37가지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그 결과 유럽 내 화학물질 규제 강화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화학물질 규제 법안 리치를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환노위 의원 16명 전원에게 제안서를 전달했고 양이원영 의원과 강은미 의원 등 6명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평소에 내 몸에 좀 오염 물질이 축적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겠나요? 당연히 있죠. 영수증 만질 때마다 그 손으로 비스펜을 들어오는구나 생각하고 있고 배달 음식 시켰을 때 그런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냥 뜨거운 걸 시켰을 때는 뭐 떡볶이, 기타 탕 종류 같은 것들 보면서 이거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당장 이제 굶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다들 이제 자기가 제일 낮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4년 됐어요. 그런데 공기도 좋은 데서 사는 건데 내가 좀 더. 실제 방송에 나온 거는 시류의 일부고. 팝스 검출 시험은 문효방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공학과 교수가 맡았습니다. 팝스 29개 그룹 가운데 3가지 그룹 OCP와 PCB, PBD, 세부적으론 총 64종 팝스 물질에 대해 검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시험 결과 OCP 계열 한 물질은 5명이 검출됐고 임종성 의원의 수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일반인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PCB는 임종성 의원만 검출됐습니다. 특히 일반인 평균보다 10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PCB와 OCP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PCB라는 물질은 전기절연체로 사용되어지고 OCP라고 하는 유기염속의 농약류는 주로 농약으로 사용된 물질인데 두 가지 물질이 사람한테 노출될 때는 거의 경로가 같습니다. 주로 수산물이나 육류를 통해서 많이 노출되는데
이 물질들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생식 독성에 많이 걸립니다. PBDE는 6명 모두 검출됐고 장철민 의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PBD의 노출원은 주로 실내 공기, 특히 실내 먼지로부터 많이 옵니다. 실내 환경에서 전기 전자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농도가 높아집니다. 주로 젊은 분들에게,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훨씬 더 높은 농도로 검출되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이 당뇨를 일으키게 한다든지 비만을 일으키게 한다. 이런 연구들의 결과들도 꽤 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특히 ADHD 혹은 자폐 같은 질환과 이 물질이 노출이 많은 관련이 있다. 이런 보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옆에 의원님이 참여의원들에게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농약류가 많이 나왔는데 유기염속의 농약류가 많이 나왔는데 야채를 좋아해서 그러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이 쌈 싸먹는 걸 워낙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나? 농약류가 많이 나왔다? 육류랑 해산물 위주의 식습관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네요. 제가 한동안 살 좀 빼려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육류 위주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회를 또 워낙 좋아하거든요. 제가. 회 좋아하고 무슨 조개류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 강은미 의원은 특이하게 두 팝스 계열 물질이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는데 평소 채식 위주의 식습관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서 팝스가 식습관에 영향을 받는 건 이미 토양과 바다가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팝스는 분해가 느려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먹이 사슬을 통해 상위 단계 포식자일수록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은 오염된 토양과 바다에서 자라난 생물을 먹음으로써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팝스는 태반이나 모유 수유를 통해 다음 세대에도 전달됩니다.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가 1억 5천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10년 전에 5천만 개였거든요. 모든 화학물질은 궁극적으로 바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용을 했는데 독성 영향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이거든요. 근데 바다에 고래가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은 조만간 사람한테 나타납니다. 가습기 살균제 물질부터 살균 소독제 물질 DDAC와 BTC, BKC, 그리고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팝스까지. 공통점은 인간에게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되는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허용 기준 이하지만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고농도 노출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농도로 노출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인지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위험했어. 저농도로 내가 얼마만큼 노출이 되는지 인지를 못하는 정도. 그 정도는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저농도 장기 노출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정보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물질들을 노출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역할은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팝스라는 물질이 어디에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노출되는가에 관련된 수치적인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이 노력을 해서 컨트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가 충분히 개입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하 15도.
5분도 채 서 있기 힘든 날. 정밀한 환경운동연합 국장이 서울 정부청사 앞에 섰습니다. 정부의 유해 화학물질 규제 완화 움직임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부의 비밀주의와 환경부의 무능을 규탄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품목 일체를 공개하라.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자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화학물질 규제 완화책도 포함됐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화학물질 159개 품목에 대해 유해성 자료를 생략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초엔 코로나19로 경제가 타격을 입자 화학물질 규제 완화 대상은 338개 품목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338개 품목이 어떤 물질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어떤 물질이 어떤 독성 물질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요구했지만 그때도 질본에서는 이거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정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취재진과 환경시민단체들 그리고 국회 강은미 의원실은 규제 완화 품목 목록과 선정 근거, 유해성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환경부는 산업부가 검토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목록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산업부는 해당 품목들이 전략적인 산업물자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업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본말이 전도된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대체 무엇이 우선인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규제 완화 조치는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불화물 같은 경우는 최근 규제 완화 품목을 사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말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기업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경제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면죄부가 계속 생겨나는 거, 그 자료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예외적인 원칙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그게 반복되면 어떤 무슨 참사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두려움들 같은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독일은 1950년대에 화학물질에 대한 비밀주의가 어떤 참사를 낳을 수 있는지 일찍 경험했습니다. Mein Name ist Jörg Kreuzinger. Ich wohne hier im Raum Karlsruhe, bin einer von den vielen Contergan geschädigten Menschen. Bei uns war das Medikament mit dem Namen Contergan, was den Wirkstoff Thalidomid enthalten hat, und der hat diese Schäden verursacht. 탈리도마이드는 그린엔탈이라는 업체가 만든 수면제였습니다. 이 약을 먹은 임산부들은 팔다리가 없거나 매우 짧은 기형아를 출산했습니다. Die sind groß, nicht nur die vielen Babys, Kinder, die auf die Welt gekommen sind. Man schätzt, dass es vielleicht 10.000, 8.000 bis 10.000 Kinder auf die Welt gekommen sind. Viele waren so derart geschädigt, dass sie es nicht überlebt haben. Andere sind vielleicht nach einer gewissen Zeit schon verstorben. Und sie sagt, du kannst dir nicht vorstellen, im Krankenhaus als
wir dich gesehen haben, sie waren schockiert, die Welt ist zusammengebrochen. 탈리도마이드는 1957년부터 1961년까지 전 세계 46개 국가에서 팔렸습니다. Es gab in Deutschland die Haltung, dass die Unternehmen das sehr gut selber entscheiden können. Aber man konnte sich nicht erklären, woran das lag. Also man hat unterschiedliche Hypothesen im Kopf gehabt. Unter anderem hat man die Kernenergie verantwortlich gemacht. 독일 정부는 탈리도마이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습니다. Das Bundesgesundheitsamt, habe ich gesagt, war für die Aufsicht damals zuständig. Da gab es Hinweise, aber die haben in ihrer Trägheit nicht reagiert, haben sich nicht in der Verantwortung gesehen. Das ist in dem Fall nicht getan worden. Man hat eher so eine Wagenburg-Mentalität ins Rennen gebracht. Welche Mentalität haben Sie gesagt? Genau, also man schließt die Tür und lässt niemanden rein, hört nicht auf das, was an Hinweisen kommt. Ja. 반면 미국은 독일과 달랐습니다. 미국은 탈리도마이드 안전성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판매를 허가하지 않았고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FDA 초임 심사관 프랜시스 올덤 켈시가 담당자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프랜시스 올덤 켈시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대통령상을 받았고 FDA는 그녀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2010년부터 켈시상을 제정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당시 판단을 했을 때 위험이 다 확인되지 않은 것이면 아직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유럽에서는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안전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탈리도마이드 사태 이후 독일 정부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중독센터 8곳을 설립했습니다. 화학물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책을 상담해주기 위해서입니다. In Berlin ist das Zentrum 1963 in der Kinderklinik aufgebaut und die Gründe waren Erkenntnisse zu sammeln über die gesundheitlichen Auswirkungen von gefährlichen Stoffen und durch Sammel- und Auswertung dann Beratung für Betroffene zu leisten. Ja, in der Kinderklinik ist es entstanden, weil natürlich sehr viele Unfälle Kinder betreffen. 24시간 휴일 없이 상담이 이뤄집니다. Berlin ist ein relativ großes Zentrum und in Berlin gibt es circa 50.000 Anrufe pro Jahr. Wer ist die Person, die betroffen ist? Substanz oder welche sind die Medikamente? Wie viel kann die Person zu sich genommen haben? Hat das geschluckt oder hat das inhaliert oder war ein Kontakt über die Haut? 2002년엔 화학물질 정보를 총괄하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이 출범했습니다. 연방위해평가원과 중독센터. 독일 화학물질 안전 시스템의 핵심은 정보 공유입니다. Informationen zu Prävention von Unfällen und natürlich auch zur Bewertung von Produkten. Zum Beispiel auf dem Markt gibt es auch im Drogeriemarkt gibt es auch gefährliche Produkte. Wenn man zum Beispiel nimmt, Sie kennen, die Produktdaten werden in einem Bundesinstitut, sogenannten Bundesinstitut für Risikobewertung. Dieses Institut ist eine Bundesbehörde und sie
erhalten von den Herstellern die Mitteilung zu ihren Produkten und sie leiten diese Informationen an die Giftinformationszentren weiter. Wenn die Daten zum Beispiel fehlerhaft, weil der Hersteller fehlerhafte Daten abgegeben hat, dann ist die Verantwortung beim Hersteller natürlich. OECD 국가들 가운데 중독센터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중독관리센터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국가 통계가 있어서 여러 인구 구조별로 또 제품별로 이런 자료들이 매년 데이터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게 하기 위한 억지작용도 할 수 있고요. 또 시민들이 그걸 보고 또 인식할 수도 있고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아이를 위해 경남 거제로 삶의 터전을 옮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성우 씨. 이제 제 아들 때문이죠. 이제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환경 오염이 그나마 덜한 쪽으로 찾게 되더라고요. 바닷가도 끼고 있고 산도 있는 곳으로 이제 찾다 보니까 건강 회복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내가 10시까지 안 씨가 정부에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지키게 해서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와닿았던 거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기업들을 대변하는 기관이었던 걸로 저는 느껴졌고 그런 확신이 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전사고나 자기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제 사람 목숨을 내몰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척할 수 있는 법률도 만들어야 될 뿐더러 그런 정책을 시행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종 씨는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보, 그곳에서는 아픈 데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지? 당신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당신이 떠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서로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지. 명치 끝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픔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여보, 미안하고 또 미안하오. 내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다가 가습기에 넣어서 사용을 안 했으면 지금도 좋아하던 찬양을 마음껏 부르며 즐겁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두 아들을 잘 성장했고 결혼해서 가정을 가질 때까지 내 임무를 완성한 후 그때 당신을 만나러 가서 우리 기쁘게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처럼 슬픔이 없도록 가습기 살균제처럼 화학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에 미력하거나 힘을 보태려고 결심했어요. 이 일 또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보, 사랑하오. 나중에 우리 기쁘게 만납시다. 감사했어요. 당신을 사랑한 남편 김태종. 여보, 생일 축하해. 우리도 모르게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그 치명적인 위험은 안성우, 김태종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화학물질을 지금보다 더 민감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더 이상의 비밀은 위험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 화학물질의 독성이라는 부분을 좀 누르고 화학물질들의 유용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독성이라는 부분을 누르면 사람의 안전성은 그만큼 후퇴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전에는 불임은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화학물질의 보급이 이런 가속도를 낼 수 있었던 인간의 몸이 환경과 반응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새로운 피해들이 나타날 수 있게 만든 어찌 보면 유일한 이유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성에게 나타나는 이제 고환암의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게 요도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기형, 그 아이들이죠. 그런 빈도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진화나 환경의 적응 가지고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고 분명히 인류가 사용했었던 화학물질의 증가 그리고 그중에 특히 이제 환경 호르몬과 같은 물질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그런 질병들이 초래되게 됐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측언입니다. 만성적으로 노출된 물질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런 물질들 중에 정말 이 물질이 이 피해의 원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인과성을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액션을 바로 취하기를 어려워하고 사회적인 합의 혹은 기업의 추동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실제로는 그 피해가 매우 큽니다. 이게 이제 눈에 팍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그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물질에 대한 만성적인 노출, 특히 이 지방 조직 속에 축적이 돼 있다가 이제 끊임없이 우리 혈중으로 흘러나오는 이러한 물질이 우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많은 만성 질환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면은 분명히 태도가 달라지죠.